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군이 이란의 석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격해 군사시설을 모두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 관련된 걸프 지역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적외선 영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군이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감행해 이란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석유 관련 시설은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약 90%를 처리하는 핵심 수출 터미널로 이란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미국의 하르그 섬 군사시설 폭격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미군의 하르그 섬 공습에 이란도 반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현지 시간 14일 이란 언론을 통해 자국 석유 시설이 타격받을 경우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석유 기업들이 소유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걸프 산유국들의 석유 시설은 대체로 국영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나 기업과 오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الله أكبر انهدام النفط چش امریکایی در محدوده شمال خلیج فارس. 트럼프 행정부는 파상 공세를 예고하며 대규모 병력 증파에도 나섰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돼 있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해병대 약 2,500명의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들은 현지 미군 5만 명과 합류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지상대함 미사일 제거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작전까지 가능한 해병대 증파에 군사 전문가들은 지상전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제 보름을 넘긴 중동 전쟁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석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우회 원유 수출항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군이 미군의 하르그 섬 공습에 맞서 보복을 예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항구와 부두, 미군 은신처를 합법적 공격 목표로 간주하겠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하던 푸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드론 공격으로 불타는 영상을 공개하며 푸자이라 석유 수출 항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요격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고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선적이 일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바깥쪽 인도양과 통하는 오만만에 위치한 푸자이라 항구는 아부다비 유전과 송유관을 통해 하루 180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에 수출됩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미국의 하르그 섬 공습으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עולה מדרגה ונכנס לישורת ההכרעה שתימשך ככל שיידרש. 이에 앞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 부진의 헬기장으로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이란 또는 이란을 지지하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외교 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는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 5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파손되거나 파괴된 미 공군 공중급유기는 7대로 늘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계속 확산하자 이란의 우방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례적으로 이란을 향해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폭격한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산업의 심장이자 보물섬으로도 불립니다. 이번에는 군 시설만 겨냥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원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최강의 압박 카드를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공격의 의미, 신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호르무즈 해협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울릉도 면적 3분의 1의 산호섬인데 이란 본토에서는 28km만 떨어져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초대형 유조선도 접안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부두에서 2km 떨어진 곳에는 50개 가까운 대형 원유 저장 탱크가 모여 있습니다. 부두와 유류 저장 시설에서 2km만 가면 활주로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타격 직후 공개한 영상도 바로 이 활주로 폭격 장면입니다. 원유 수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이란 석유 산업의 터미널, 보물섬으로도 불립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를 책임집니다. 이란은 폭격 이틀 전 미국의 하르그섬 공격을 예상했는지 걸프만을 피로 물들이겠다고 사전 경고했습니다. We heard from the parliamentary speaker there who said that the waters of the Persian Gulf would run red with the blood of invaders should any military force try to take its islands in the Persian Gulf.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가 무너지면 이란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전쟁 자금줄도 끊깁니다. 미국은 이번에는 하르그섬의 기뢰와 미사일 저장 시설 90곳만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시설 공격은 다음 카드로 쥐고 있겠다는 건데 전 세계 원유 시장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상의 위기를 몰고 올 우려가 있습니다. 2,500명 규모의 미 해병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하르그섬 지상군 상륙 작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진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동 동맹국들이 추진한 휴전 협상 시도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4일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쟁 이전에 협상을 중재했던 오만 등이 휴전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측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어떤 휴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2명의 이란 고위 소식통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에 강한 공격을 가하겠다며 이란의 무력화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부상으로 외모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무부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이 2주일을 넘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면서도 전쟁 종료는 자신이 뼛속까지 느낄 때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빨리 끝날 것이란 말과 달리 당분간 대이란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I think he might be helping him a little bit. Yeah, I guess, and he probably thinks we're helping Ukraine, right? But hey, they do it and we do it. In all fairness.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외모가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We know the new so-called not-so-supreme leader is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His father, dead. He's scared, he's injured, he's on the run, and he lacks legitimacy. It's a mess for them.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호르무즈 선박 호위도 순차적으로 수행할 거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소속 해병 2,500여 명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모즈타바를 포함한 이란 지도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만,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을 현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해병대와 상륙함이 중동에 급파되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공습을 벌인 하르그섬은 물론 이란 연안 상륙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하르그섬을 타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상군을 투입해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르그 섬 점령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몇 초 안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면 하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 점령엔 5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30일 해병 원정대 2,500명과 상륙함 한 척이 중동으로 급파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 점령이나 이란 연안에 있는 미사일 기지 타격에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이미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르그 섬에 미국이 일단 점령을 해서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걸프 지역에 이런 섬들 말고 또 다른 섬들, 중요한 섬들이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아직 지상군 투입 여부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해병 원정대는 상륙작전 외에도 대사관 보안 강화나 민간인 대피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던 미군 자산이 잇따라 중동으로 향하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가 반출됐고 호주는 조기경보기와 공대공 미사일을 중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이 구매한 각종 무기의 인도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이어 이란의 친구를 자처한 인도의 선박도 해협을 통과했고 유럽 일부도 통항을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오만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뽑힌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나흘 만에 낸 첫 메시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그런데 뒤이어 이란 외무차관은 우호국과 비침략국에는 통행을 허용하겠다며 철통 봉쇄가 아닌 선별 통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통행권을 얻은 건 세계 2위 LPG 수입국이자 이란과 친구 국가임을 자처한 인도입니다. 모디 총리가 이란 대통령과 통화해 원활한 수송을 요청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몇 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대상이자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도 물길을 뚫었습니다. 미국 편에 서면 위험하지만 중립을 유지하면 해협을 열어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일부 국가도 이란과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란은 또 일부 유조선에 한해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심의 연합전선과 달러 질서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군의 유조선 호송 작전은 아직 군불 단계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군 자산이 이란의 공격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돼 있어서 아직은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Well, we would do it if we needed to, but we would do it if we needed to. But, hopefully things are going to go very well.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이란 역시 철통 봉쇄는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입니다. 선별적 통제는 해협을 완전히 막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두 자릿수 넘게 떨어져 이제 1,8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여전히 불안정해 추가 하락폭이 더 커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유소, 주말 오전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름 미리 넣고 막 그런 일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다시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하루 전보다 15원 넘게 내렸고 경유 역시 20원 넘게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최고 가격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주유소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646개 주유소 가운데 최고 가격제 직후 휘발유 가격을 내린 곳은
전체 43.5%로 집계됐고 경유 역시 43.8%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유소의 가격이나 동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흐름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지금 가격이 앞서 제가 중동산,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130달러, 120달러, 119달러 이 정도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 후는 정유소의 이제 이 가격 상한제 폭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가격제는 2주마다 가격 상한이 다시 정해지는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유소 기름값에도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또 지금도 또 바로 또 오를 예정이잖아요. 또 어떻게 정부에서 아무리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내려가곤 있지만 국제유가가 들썩이며 인하폭이 계속 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획량 감소와 유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곳도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지세포항입니다. 주말인데도 작은 어선들이 바다로 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번 달 경유값은 200리터 기준으로 17만 7천 원가량. 지난달보다 14,000원 정도 올랐는데 전쟁 여파로 다음 달엔 더 오를까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어획량마저 거제 수협을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0%가량 줄었습니다. 어획량은 줄고 기름값은 오르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가면 기름값도 못 하고 오는 날이 많아요. 많은 데다가 또 이리 기름값이 또 올라가면 우리 어민으로서는 아주 힘든 상황에 지금 도달했어요. 경남 김해의 카네이션 농가입니다. 꽃망울이 맺히는 등 성장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꽃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등유는 한 달에 10,000리터 정도. 문제는 전쟁 전에 1,200원 선이던 등유 가격이 1,600원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카네이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가격을 높이든지 이익을 줄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난방비 때문에 그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화훼 농가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기름값이 파동이 오니까 농가들이 지금 어떨 방법이 없어요.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는 전쟁. 농민들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중동 사태로 우리 섬유 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출길이 끊어지면서 많은 업체가 공장 가동 중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잡 등 이슬람 의상의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된 제품은 물론 원자재까지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가 배가 출항하지 못해 다시 하역한 겁니다. 육로로 둘러가는 길은 운송비가 2.5배나 비싸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의 추격을 어렵게 따돌리고 얻어낸 계약이라 가슴이 더 답답합니다. 중국 때문에 저희가 단가 문제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못 나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렵게 해서 두바이를 개척을 해서 이제 두바이로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계속 나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난달에 제품을 선적한 또 다른 업체는 물건이 아직 해상에 계류 중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물량만 60만 달러, 우리 돈 약 9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체 중에는 휴업을 고민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품 출하를 못하는데 인건비 지출만 계속되다 보니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섬유업계의 불안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
나르살림을 책임지는 한일 두 나라 수장이 주말에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최근 들어 원화와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만약 환율이 과도하게 변동될 경우에는 공동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지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 논의할 시점은 아니지만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재무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불안해진 기름값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의 중동 상황에 대비해서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공조는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별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エネルギー金融市場の変動を高い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ているところだ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日本としては韓国をはじめとする海外当局等とも緊密かつ機動的に連携を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원무기 핵심으로 떠오른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입 다변화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한국은 메모리, 일본은 로봇 관절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G20과 G7 등 다자간 무대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일 두 나라가 서로 돕고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다음에는 1년 이내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위기가 한반도 안보 방정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가늠하기 힘들어진 북한 행보까지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가 전장인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걸 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반대에도 무기가 반출된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안보 공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1.4배에 달하는 등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안보 불안을 염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란과 전쟁이 길어진다면 미군을 특정 지역에만 묶어두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추가로 차출될 수 있어서입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여단의 약 3,600명을 이라크로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더불어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 따른 공백을 다른 자산으로 보완하기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간 북한의 다음 행보를 헤아리는 건 역시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폭사한 걸 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만이 살 길이라며 핵무기 고도화에 더 집중할 거란 전망과 이란처럼 공격받기 전에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에 나설 거란 예측이 엇갈립니다.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위구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중국이란 북한의 든든한 뒷배도 가뜩이나 복잡한 한반도 안보 방정식을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혈맹이 된 북러 관계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 평양 간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한 북중 관계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지를 늘려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중동발 전운이 몰고 올 나비 효과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선 한미연합 도하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후 1시 2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갔는데 북한이 10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이례적입니다. 비행거리로 미뤄 최대 사거리가 400km 전후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10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난했는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발사한 점으로 미뤄 정치적 배경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는 한미 장병 7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령과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200여 대의 전력도 투입됐습니다. The training of our alliance is what makes us different. It's the asymmetric advantage that we enjoy across the Indo-Pacific.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북한은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검찰 해체 이후 권한 등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권 강경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보안 수사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가 드러나는데요.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달 초 정부는 검찰청 폐지 뒤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을 국회에 수정 제출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법조인 출신과 그 외로 나눴던 인력 구조도 수사관 단일 체계로 바꿨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며 신분 보장도 축소했습니다. 정부안이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란 여당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잡음은 되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소청 검사 보안 수사권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보안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 오류를 바로잡고 또 사건 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반면 여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린다고 반발합니다. 이미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예전 같은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단 정부 해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법을 보면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한정에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특사경과의 관계도 화두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수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에 검사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여당 내 일각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둘지, 대검, 고검, 지검의 3단 조직 구조를 공소청이 유지할지를 두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안수사권 결론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권한 문제는 인력 이동과 조직 구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각종 내홍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고 이해찬 전 총리 49제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공개적으로 직 복귀를 요청하면서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정 앞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 전 총리의 49제를 맞아 당정청 모두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인의 대표 시절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2020년 총선을 언급하며 6.3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총선 압승을 이루어냈듯 저도 6.3 지방선거 압승의 직무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논란부터 공소 취소설까지 내용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전 총리 추모를 계기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조심스레 감지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한 뒤 자맹하고 있는 이정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정치 계산 없이 추진하려던 혁명 공천이 가능했던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물밑으로 복귀 의사를 타진해오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도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복귀가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요구하며 공천 등록을 재차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도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의문의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사를 찾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80여일을 앞두고 선거 참여 자체는 불가피한 만큼 당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측 모두 최소한의 합의점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뒤집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선고기일 전까지 모두 12차례 공판을 거쳤습니다.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는 126일, 약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 48일, 1심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공판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기준일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두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부만 유죄가 나온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은 정반대 판단을 내놓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앞으로 최소 2차례 공판을 통해 사실상 판정패였던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보안 문제와 국내 산업 파급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에 19년 동안 막혀있던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지난달 결국 허용됐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지만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엄격한 사전 확인을 거쳐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해도 막상 해외 서버로 옮겨진 뒤부터는 사후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 등의 이유로 반출이 불허된 정보들까지 어렵지 않게 자체 학습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AI를 이용하는 파생 데이터들까지 우리 국내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구글이 지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같은 공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영역을 넓혀갈 경우 파급력이 적지 않습니다. 지도 반출로 인해 10년간 추정되는 국내 경제적 손실은 최대 197조 원. 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을 하고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가지고 가게 되면 데이터 주권이나 산업이 종속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산업 피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구글은 끝내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조세권이 여전히 미치기 어려운 만큼 법인세 회피 논란은 여전한 상황. 수천억 원 세금을 내며 인프라를 구축해온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 때 산학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데이터 반출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콘서트나 공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좌석이 매진돼 허탈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찰이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안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콘서트 팔찌와 목걸이를 든 여성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눠주는 거고요. VIP 목걸이 하시고 팔찌 제가 세워드릴게요. 하필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 딱 걸립니다. 경기부터 사이버 사이드에서 나왔어요. 네. 저희 이거 안표 관련해가지고 수사 중이거든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한 뒤 이를 되팔아 71억 원을 챙긴 일당 16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고. 텔레그램에서 불법 구매한 계정을 통해 한 콘서트당 최대 120장 넘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안표는 정가의 25배까지 거래됐는데 한 인기 그룹의 콘서트 티켓은 5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매크로 개발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계속 추적하고 추가 확인된 카르텔 일당 및 해외 안표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안표 거래가 K-팝 산업을 넘어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예기획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전통과 어우러진 광화문 공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K-팝 그룹 블랙핑크 역시 얼마 전 우리 문화유산을 무대로 삼아 귀환을 알렸는데요. 이처럼 K-팝 가수들이 한국적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주말입니다. 오는 21일 저녁이면 이곳 광화문 광장 일대는 BTS가 올리는 아리랑에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출발은 이른바 왕의 길. BTS는 경복궁안 금정문에서 숭례문, 광화문을 거쳐 고대하던 무대에 오릅니다. 댄서의 아리랑 국악단까지 등장해 우리의 가락과 리듬이 섞인 공연을 선보이는 동안 광화문 담장은 전통문화 콘텐츠로 물듭니다. 고궁과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광화문을 배경으로 K-팝과 전통이 함께 호흡하는 장이 열리는 겁니다. 또 다른 K-팝 간판 그룹 블랙핑크는 우리 역사의 숨결이 깃든 국립중앙박물관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컴백을 알렸습니다. Magnificent just because, the biggest girl group, at least for me, the biggest girl group having a collaboration with, the Museum of Korea. It's really special. K-팝 최초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 단순히 완전체 컴백을 기념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블랙핑크인 만큼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멤버들이 직접 유무를 알리는 해설사로 나섰습니다. 한국어랑 영어 둘 다 있던데 이렇게 하면 해외 팬들도 한국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K-팝 대표 주자들이 잇따라 전통이라는 옷을 입고 나서는 건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그래미의 주인공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버니. 그가 고수해온 스페인어 가사와 라틴 음악, 이주민 정체성은 주류 팝 시장을 흔드는 힘이 됐습니다. 반면 K-팝은 과거 꽤 오랜 기간 글로벌 무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영미권 팝 문법을 빌려오고 문화적 정체성은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대에 들어서야 뮤직비디오에 한복 등 전통 요소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2020년 전후로는 전통을 현대적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시키는 게 K-팝 업계에서 대세처럼 떠올랐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뽐내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K-팝의 성장과 한국적 색채 강화가 맞물려온 겁니다. 이를 이끌어온 BTS와 블랙핑크 두 주역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한 차별화 전략으로 삼아 또 한 번 새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꽃샘추위도 비켜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안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풍도인데요. 희귀 야생화들이 눈을 뚫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부도에서 100길로 1시간, 서해 한가운데에 자리한 섬 풍도입니다. 8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을 지나서 언덕을 오르면 봄 기운이 완연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복소가 하얀 잔설을 비집고 샛노란 잣대를 드러냈습니다. 대여수장의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살랑이는 풍도 바람꽃은 오로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입니다. 이런 바람꽃의 군락지는 전국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네, 여기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진 애호들한테 사랑을 받는 곳이 풍도입니다. 붉은 빛을 자랑하는 풍도대교, 꿩의 목덜미를 담은 꿩의 바람꽃, 긴 털로 덮인 잎이 앙증맞은 노루기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야생화가 지천입니다. 3월에 눈 보기 어렵잖아요. 눈이 하얀 속에 복수초랑 얘네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가서도 몇 번을 돌려보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다시 왔죠. 그리워서 다시 얘네들 보고 싶어서. 하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서식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에 잘 보존되어 온 만큼 좀 더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예전은 덜 유명했기 때문에 그나마 야생화 군락지가 덜 망가지고 비교적 많이 살아남은 상황이라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잘 보존돼야 될 텐데라는 걱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사들은 다음 달까지 봄 향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자 2명이 타박상 등의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처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버스 승객 5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SUV D-올뉴 팰리세이드의 일부 사양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리콜 조치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의 2열과 3열 전동 시트 폴딩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선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이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해당 사양 차량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와 관련해 2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애송이의 사랑으로 추억되는 가수 양파 기억하시죠? 당찬 여고생 가수였던 양파가 어느덧 내년이면 데뷔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롯이 자신의 색깔로 꽉 채운 정규 앨범을 발표해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30주년을 앞두고 본격 활동을 예고한 가수 양파를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온 양파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애틋한 가사와 여운이 남는 멜로디. 가수 양파의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 앨범에 수록된 한 곡 한 곡을 채웠습니다. 가수 양파로서 살아온 시간이 인간 이은진으로서 살았던 시간보다 더 이제 커졌고 길어졌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진짜 용기 내서 해보자. 바쁜 시대에 왜 꼭 정규 앨범을 고집했는지 물었습니다. 정규라는 게
뮤지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런 것도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나의 음악 세계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죠. 제 달려야 안 봐요. 팬들과 웃고 호흡하며 다정함을 꾹꾹 눌러 담은 전국 투어는 무려 27년 만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우리 팬들이 얼마나 활짝 웃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다 담아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1997년 야무진 17세 고등학생 가수의 등장은 가요판을 흔들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폭발적 성량. 타이틀곡 애송이의 사랑은 발매되자마자 기록을 쏟아냅니다. 그 노래를 듣자마자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게 과연 진짜 내 데모가 맞아? 이렇게 좋은 노래를 내가 한다고? 막 심장이 펌핑을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밤에. 그래서 지금도 저의 첫사랑이죠. 애송이의 사랑은. 네. 그러나 무리한 스케줄과 지나친 관심은 어린 양파를 지치게 했고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한 2시간 정도를 숙제를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학교를 가고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죠. 유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살기 위해서 잠 좀 자보자. 네, 좀 먹고 잠도 자고 뭔가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이후에도 소속사 문제가 계속 얽히면서 원치 않는 공백기를 가진 적도 많았지만 노래에 대한 갈망은 그녀를 멈추게 두지 않았습니다. 또 소속사가 공중분해돼가지고 무언가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혹은 내 마음 같지 않다 싶으면 내가 나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비로소 강인해질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만나 함께 성장한 팬들은 이제 가장 소중한 인생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 이건 뭐 저의 역사죠. 제 노래를 들으면 나 중3 때 그때 교복 입고 담장 넘던 떡볶이 먹던 그 시절 생각난다. 뭐 이런 이제 그 저를 떠올릴 때 함께 소환되는 이제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추억들. 이제 그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예명 양파에 대해선 여전히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네. 아니, 아직도 제가 좀 언젠간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 막 이래요. 몇 번이나 바꾸려는 시도를 제가 암암리에 할 때도 다들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 이름에 담긴 그 수많은 추억, 우리의 추억들, 그 노력들, 그 사랑들 이런 게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청했더니 이 노래를 들려줬고 가장 최근에 만든 곡이 가장 최애였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축적했던 것들을 배경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다 보니 제가 엄청난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탄생한 이 곡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쌓아온 시간만큼 더 깊은 맛으로 돌아온 양파. 만약에 그 시절로 저에게 돌아가서 좋은 어른이 그 친구에게 돼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좋은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곳곳에 꽂아둔 시간의 갈피를 모아 내년 30주년엔 축제 같은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정말 멋진 일들을 페스티벌처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가수가 안 됐다면? 가수가 됐을 것 같아요. YTN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인데요. 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1도 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는 오늘 종일 나쁨, 그 밖의 지역도 농도가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오전까지, 또 충청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과 또 강원 산간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0.8도, 대구가 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 15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